여러분, 푸른 파도가 넘실 때는 에메랄드빛 카리브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아름다운 바다 위에는 숨이 막힐 정도의 차가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가로지르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은 왜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된 걸까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목에 우리 돈으로 무려 700억 원이 넘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서부 영화에서나 보던 지명수배 포스터가 2025년 오늘날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2013년 남미의 붉은 황제라 불리던 우고 차베스가 5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사인은 악성 종양에 따른 합병증이었죠. 당시 후계자인 마두로는 미국이 대통령에게 암을 주입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용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차베스가 죽기 전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지목한 이는 버스 기사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그는 경제 전문가도 유능한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베스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심 하나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전 세계 석유 가격이 폭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마두로는 유연한 대처 대신 죽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돈을 찍어내며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구호만 외쳤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약이나 독재자를 잡겠다는 정의감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기름에 관해서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부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발밑에 깔린 기름만 3,030억 배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부자 나라였죠. 원래 미국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 기름을 캐고 베네수엘라는 그 대가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유화하고 미국과 각을 세우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기를 꽉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나라는 단 15년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물가는 1년에 130만 %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어제 1,000원 하던 라면 한 봉지가 오늘 1억 3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화장지보다 못해지자 사람들은 돈을 저울에 달아서 빵 한 조각을 삽니다. 참다 못한 미국은 이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드론으로 항구를 폭격하고 유조선을 납포하며 아예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토록 베네수엘라를 미워하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국제 유가와 환율,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노리는 진짜 속내와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경제적 신호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복잡한 정세를 읽는 안목을 갖추는 것만이 다가올 위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진짜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부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징후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아주 매운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화폐 가치의 처참한 파괴, 즉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30만 %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47세 직장인 김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놀 때 안 놀고 안 먹고 안 써가며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아뒀습니다. 김 부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아내랑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며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재앙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마트에 라면 한 봉지 값이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말도 안 돼, 계산이 잘못된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라면 한 봉지가 5억 원이 됐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 5억 원이 단 일주일 만에 라면 한 봉지랑 바꿀 수 있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 부장님은 은행 창구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10년, 20년 세월이라면 한 봉지 값도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시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돈을 세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폐 한 장의 가치가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한 칸보다 못하다 보니 상인들은 돈을 일일이 세지 않고 저울에 답니다. 고기 1kg을 사려면 돈 뭉치를 2kg, 3kg씩 가져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장바구니에 반찬거리를 담는 게 아니라 돈다발을 담아가는 그 기괴한 풍경을요. 길거리에는 버려진 지폐들이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아이들은 그 지폐를 수십 장씩 접어서 딱지를 치거나 종이배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저씨, 이 돈 필요 없어요. 종이가 더 튼튼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만약 우리 동네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두 번째 징후는 국가 생명줄인 핵심 산업의 몰락입니다.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가 석유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석유를 캐내는 국영기업 페데베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56세 박 사장님은 원래 이 석유공사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던 건실한 중소기업 운영자였습니다. 공장 직원만 30명, 지역사회에서는 꽤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정부가 10년, 20년 넘게 기름만 팠던 베테랑 전문가들을 다 내쫓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기름 냄새 한 번 안 맡아본 정권의 충성 세력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기계가 고장 나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품을 가져다 줘도 어디에 끼우는지조차 모르는 낙하산들이 지시를 내리니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기름을 팔아번 천문학적인 돈은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정권 유지와 선심성 복지 예산으로 빼돌려졌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석유 생산량이 10년 만에 90%나 줄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결국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공장 문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때 연봉 1억 원을 받던 엘리트 기술자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10원짜리 껌을 팔거나 신발을 닦고 있습니다. 몸 안에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사는데 국가의 피인 석유가 멈춰버리니 경제라는 거대한 몸뚱아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징후는 달콤한 포퓰리즘의 독약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물건 가격을 강제로 낮췄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비싼 돈 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소고기 1kg은 무조건 1,000원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서민들은 처음엔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 최고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5세 식당 주인 이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씨 아주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밥 장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그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시장에서 고기를 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고기를 팔 때마다 적자가 나니 차라리 소를 도축하지 않고 굶겨 죽이거나 암시장에 빼돌렸기 때문이죠. 결국 마트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이씨 아주머니는 식탁 위에 올릴 재료가 없어서 식당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시장엔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공짜로 주겠다, 싸게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결국 우리를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표를 얻기 위해 뿌린 독약이 국민들의 목줄을 조인 겁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 가져온 참혹한 결말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국가 창고인 외환 보유고의 고갈입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 외국에서 약도 못 사오고 생필품도 못 사옵니다. 여러분, 병원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마취제가 없어서 환자들이 생사를 찢는 고통을 생으로 참으며 수술대 위에서 울부짖습니다. 약국에 가도 아스피린 한 알, 소독약 한 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국민소득은 7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거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는 바로 사람들의 탈출입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으니 젊은이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짐을 쌉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런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죠. 의사, 교수, 엔지니어들이 이웃 나라로 가서 접시를 닦거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국을 등졌습니다. 인구 4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허리인 중산층과 지식인이 사라진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상황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저는 자꾸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설마 우리 같은 나라가 망하겠어? 하며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베네수엘라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유조선을 납포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앞에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향해 반가쇠를 당겼느냐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화가 나서 항공모함을 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미국 뒷마당의 청소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남미를 자신들의 앞마당 혹은 뒷마당처럼 생각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반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을 끌어들였거든요.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팔고 군사 고문단을 보내며 미국의 코앞에서 무력 시위를 해왔고, 중국은 막대한 돈을 빌려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안방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꼴이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에게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에서 700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건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단순히 독재 정부가 아니라 나르코 테러리즘, 즉 마약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국제법상으로도 군사 개입을 할 명분이 생깁니다. 실제로 CIA와 미 해군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납포하고 드론으로 마약 거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두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석유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신들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집어넣어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가진 땅을 다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70대 투자자 최 선생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을 에너지 펀드와 주식에 넣어두셨는데 요즘 밤잠을 설치십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꽉 잡으면 기름값이 떨어져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 혹시 전쟁이 터져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으면 내 자산은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라며 걱정이 태산이시죠. 맞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충돌은 단순히 남의 나라 총싸움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넣는 휘발유 가격, 그리고 우리 원화의 가치를 결정짓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원유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면 중동 국가들의 힘은 약해지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그 땅을 장악하는 걸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쓰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미 미군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에서 실전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거대 강대국들이 자원과 권력을 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춤을 추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들의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아이고 저 나라 불쌍하네 하고 혀만 찰 때가 아닌 이유입니다. 위기는 항상 이렇게 국제적인 이권 다툼과 맞물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전쟁이 우리 지갑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자산 목록들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진짜 생존을 위한 실전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미국이 왜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끌고 나타났는지 그 긴박한 내막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세상에 저런 부자 나라가 저렇게 한순간에 망하다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3가지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오로지 자기 나라 돈 볼리바르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화도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달러 통장을 만들거나 금 실물을 조금씩 모으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의 성격을 당장 바꾸십시오.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베네수엘라에서도 금리가 폭등할 때 빚을 감당 못한 중산층들이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자가 무서워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내 빚의 온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셋째, 경제를 보는 눈을 멈추지 마십시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공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 수치 하나, 유가 변동 하나가 내 식탁 위의 밥상 물가와 직결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아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실 경제라는 게 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모르면 당하고 알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정한 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박사 경제학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더 깊은 시장의 비밀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들을 매일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졸박사 경제학에 합류하셔서 저와 함께 이 거친 경제의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가 보시죠. 가입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채널 홈의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베네수엘라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미리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졸박사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